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리가 맛이 있나요? 씁쓸할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네. 예, 정말 이게 박시동 평론가님 모시고 좀 우리가 밝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 네. 최근에 정치권 소식도 그렇고 밝은 게 없는데 경제는 특히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 맞습니다. 파도를 넘으면 네. 더 큰 파도. 이제 걱정인데 지금 오늘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오늘 오전에는 한때 1,45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맞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이게? 일단 오늘 벌어진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FOMC 연준의 이 금리 이 발표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는 0.25를 낮췄어요. 근데 이제 0.25를 낮출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의 100%의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FOMC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다음번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계열을 찍어 놓고 그 금리 구간을 딱딱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나는 6개월 후에 얼마가 될 것 같아.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찍힌 점들을 모아서 표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 이름이 점도표입니다. 예. 이름 그대로. 근데 기존에 나왔던 점도표상에 따르면은 내년 있죠. 2025년에는 4회 정도 한 번에 0.25씩 해서 4회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1%포인트 정도 1년 동안 내려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역대급 고금리 구간을 이제 돌파했고 이제 연준에서 피벗이라고 하죠. 이제 금리를 꺾어서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경로를 바꾸는 선언을 하고 나서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점도표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점도표는 0.25씩 4번 낮추기로 했는데 이제는 2번으로 이제 줄여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전망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금리를 높게 가져간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요인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쉽게 말하면 금리를 더 준다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높다. 아하, 그러면 이어지는 게 강달러가 되겠구나. 강달러.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니까요. 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미국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상대 통화는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했어요.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당장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될 정도다. 예.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금리를 낮춰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낮게 되면은요. 자금이 오히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춰줘야 우리도 내수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낮출 만한 여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우리가 코가 석자라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안 낮추면요.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죠. 그렇게 되고 안 그래도 강달러 선호 현상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 이 두 예. 가지가 합쳐지면 무조건 환율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이제 곧 발생될 것 같으니까 예. 오늘 바로 소위 말하는 환율 발작과 같은 현상. 하루에 뭐 1,450을 바로 터치해버리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이제 연준에서 특히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했을 때 그 반응들이 저는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증시가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지 않고 오히려 네. 금리를 덜 인하해도 되니까 이게 경제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국 중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늘 봐야 되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예.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에서 한동안은 고금리 때문에 이제 고물가, 예.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를 구사했는데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저금리를 선언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생각보다 물가가 이제 덜 떨어지네. 아직 물가가 좀 잔불이 남아있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잡혔는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달 앞에 다가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면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거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요. 관세를 높이면은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 미국에서 100원에 수입하던 물건이 관세가 20% 붙으면 120%에 120원에 미국 소비자들이 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사실 담당했던 것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을 많이 담당했는데 예.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많은 부분이 추방이 되고 나면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임금도 물가 상승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물가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내려가진 않아 조금 끈적끈적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책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물가 상승에 압박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물가가 완벽하게 내렸다는 판단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나비가 이제 뭐 베이징에서 나비가 펄럭이면은 뭐 태평양에 태평양에 토네이도가 온다, 네. 뭐 이런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런 게도 있었는데 한국이 지금 직격탄에 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외화 보유액이 전 세계 9위고 네. 아직도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는 충분하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얼마를 여기 환율 방어를 위해 지금 외환 우리가 가지고 네. 있는 달러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추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 선을 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딱 오늘 얼마 있어라고 하면은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외국한 평형 기금이라는 별도의 돈이 있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한 200조 이상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야,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한국 환율이 불안해. 그래서 돈을 써야 될 것 같아라고 하자면요. 예. 외환 보유고 4,100억 불은 만약에 앞에 100억 불짜리가 만약에 날아간다 그러면 앞자리가 1000단위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3자리가 들어가면 벌써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얼마 정도 있다고요? 4,100억 불이요. 4,100억 불이 3,900불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외국에서 보기에는 여기 좀 불안한데 이렇게 그리고 될수 우리 있다라는 스스로도 거예요? 불안해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외환 당국은 당연히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고 많고 국가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IMF가 권고하는 수준 이상은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수치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외환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것도 금방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앞자리 4자리는 이제 100억 불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시장이 조금 걱정하는 거고요. 예. 당장 환율 전쟁을 할 수 있는 돈, 외국한 평형 기금도 200조 이상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외국한 평형 기금에 돈을 정부가 못 넣고 있어요. 못 넣는 거는 둘째치고 이미 있는 외국한 평형 기금도 빼다가 적자를 메웠거든요. 아니 세수 펑크가 났는데 이거를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수 펑크를 메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주택관리기금에서 빼오고 그렇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에서 맞습니다. 빼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법 이거 편법 아니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후과가 나오는 건데 외국한 평형 기금이 지금은 200조 이상 있지만 정부가 이제 거기서 돈을 빼갖고 내년에 넣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170조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총알 무기가 예. 200조대 무기에서 170조대로 무기가 주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그 170조도 자세히 따져보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이미 정부가 올해 20조에서 40조씩 썼기 때문에 현금 유동화 자산은 또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환 당국이 직접적으로 환율 전쟁에 나서기는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한국 외환 당국이 고환율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라는 만약에 확신이 든다면 예. 이제 환투기 세력과 외환 당국의 전쟁이 쉽게 말하면 발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렇습니다. 달러를 끊임없이 달러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환율이 치솟거나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거를 환치기를 해가지고 예. 이익을 보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요 최근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대충 알 수가 있는 건데 예.
이제 환율이 쭉 올라갈 때요. 1차적으로 1,410원이 1차 방어선이었었어요. 예. 그다음에 1,420원, 그다음에 1,420원 후반대 1,425, 27의 방어선이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정부가 환율을 방어한다라고 하면은요, 방어선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방어선을 설정하면은 거기에 돈을 쓰게 되거든요. 예. 설정하고 돈을 썼는데도 방어선을 못 지킨다 그러면 안 쓰니만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무기가 더 소진되면서 외환 당국의 힘만 더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율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민감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0을 오늘 터치했거든요. 그러면요, 이제는 1,500선도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방어선 설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1,450을 터치했다는 게 굉장히 앞으로 위기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조금 좀 단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다기보다는 만족할 만큼 충분히 돈이 많다고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측면으로 예.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은 해외에 투자할 때 달러가 필요하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이제 큰 손이다 보니까 국민연금까지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사면 안 그래도 달러가 올라가는데 큰 손이 들어와서 사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보고 야, 너는 시장에 들어오지 마. 너는 시장 밖에서 따로 내가 달러를 줄게라고 예. 해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의 외환 스왑이죠. 달러 스왑. 예. 그동안은 한도가 500억 불이었고 현재 추정 키로는 약 300억 불 정도 수합이 실행된 걸로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아마 2, 3일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도를 650억 불로 늘리는 게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국민은행 보고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창고에 있는 달러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시장 외로 빼는 수합을 한도를 이제 늘릴 게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차피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달러 수합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시장 밖으로 빼면 물론 시장에서의 압력은 줄기 때문에 예. 시장 가격은 낮출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달러 수합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정산을 다시 해서 원상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때 사실은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100조에서 200조 사이에 국민연금이 기존에 이미 달러 수합을 했는데 예. 추정 키로는 8천억에서 1조 정도 환차손을 국민연금에 입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동원해서 사실은 수합을 통해서 그쪽에다 손실을 입히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달러 수합인데 예. 요거를 한도를 넓히면서 이제 환율 방어에 좀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금년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은 해외에 이제 달러를 직접 투자할 때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환해지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값을 고정화시키는 걸 해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해지하려면 해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우리 해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투자해도 한참 있다가 이걸 환가에서 국내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언제 얼마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환해지를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전략적으로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10%를 강제로 환해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해외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지금 한 5천억 불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한 10%를 환해지를 시키면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달러 선물환이라는 걸 사게 돼요. 5천억 불이면 한 600조 정도 그렇죠. 대략 정도 되는. 예. 근데 그걸 600조 선물환을 이상. 사게 되면 그걸 다시 시중에 유통하게 되면 은행들이 그 선물환을 받아 안아서 예. 또 반대 포지션으로 은행은 달러를 시장에 풀게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에다가 달러를 강제로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예. 이것도 나중에 환이 내려가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렇네요. 그리고 환해지 비용도 일단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환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자체적인 수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지금 비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정도로 환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외교도 길이 막혀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곧 들어서는데 오늘 뭐 여러 보도도 나왔는데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제쳐졌다.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네. 뭐 심지어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나라를 다
개별적으로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트럼프 임기의 시계가 째깍째깍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에게 호재보다는 먹구름이 뒤를 정책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관세를 높이겠다,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뭐 전기차 관련해서 산업 관련해서 뭐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등등등 안 좋은 발표 투성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트럼프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선을 대고 그 정부의 정책을 단일화해서 뭐 협상을 한다든지 비선을 통해서 미리 우회로를 뚫는다든지 해야 되는 어쩌면 앞으로 4년 내지는 그 이후의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도 없고 정부의 통일된 정책도 지금 뭐 마땅히 없는 것 같고 해서 상대 입장에서도 누구랑 한국 경제를 얘기해야 되라고 할 때 뭐 대행 체제야 또는 뭐 탄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의 불확실성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타임을 그냥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거라는 게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금융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불법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을 텐데 네.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 너무 완전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네. 이런 데서 있었던 사례 중에 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났었어요. 뭐냐면 한국의 GDP 킬러 윤 대통령 윤이라고 하면서 GDP 킬러요? 우리나라 GDP 킬러를 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윤이 일으킨 계엄 사태가 앞으로 5,100만 한국 국민들에게 장기 할부 티켓으로 끊어질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번 계엄 사태가 앞으로 미칠 경제적 영향이 깊고도 넓고도 오래 광범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어디 있었냐면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예. 여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쿠데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환율이 뛰고 난리가 났었죠. 외국인들 자금을 탈출시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환시장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올라간 환율만큼 보상하는 식으로 무제한 보상하는 식으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과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인플레가 과도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 계엄 문제나 쿠데타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는 수습이 됐으나 그때 벌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튀르키의 환율이 정상적이지가 않고요. 튀르키의 인플레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금리가 뭐 4, 3 이런데 지금 거의 뭐 15, 20 가도 거기에 투자하는 나라 없잖아요. 예. 그렇게 후폭풍이 이렇게 긴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참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에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나요? 아직은 등급이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계엄이 처음 났을 때 첫날부터 국제신용평가사 3사에서 다 일단은 당장은 관망하겠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이후에 날이 갈수록 그 국제신용평가사라든지 글로벌 I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태가 장기화되고 관련한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래된다면 한국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신용 등급 또는 이 한국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레포트가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에이 그래도 설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 못지않은 경제 대국인 선진국도 지금 프랑스에서 정치 불안이 좀 생겼거든요. 행정부가 붕괴돼서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 등급 강등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죠. 나온 게 아니고 바로 강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불안, 괜찮아라고 할 게 아니고요. 프랑스도 정치 불안 때문에 바로 강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핵심은 뭐냐? 문제는 생겼는데 그게 이제는 변수로 고정화되잖아요. 그럼 바로 강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탄핵 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정치적 이 맥락이 수습이 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차가 길어지면서 한국의 정치 변수도 고착화 될 거야라는 판단이 내리는 순간 우리도 신용등급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역대급이라고 역대급입니다. 지금 뭐 그 외환위기급이다 이렇게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때보다 더 장사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내수 회복을 위해서 좀 정치권에서는 뭐 추가 경정 예산 얘기도 나오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난색을 반대하고 표하고 있죠. 있고 네.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역대급 내수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부 부처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기획비자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어저께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아예 예. 언급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수를 살리는 3요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둘째, 정부의 정책. 셋째,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돈. 재정과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은 한시라도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추경을 하게 되면은 좀 어느 쪽으로 그러면은 해야 되는 무조건 건가요? 내수 진작용으로 맞춰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꼭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그 레토릭을 달 필요 없이 예. 어쨌거나 전국민 지원금도 좋고 오늘의 상품권도 좋고 일단은 정부가 돈을 풀리는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예.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어요.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 무제한 할부, 예를 들면 5개월, 6개월짜리 할부 다시 부활, 거기 카드사에 다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 것들. 그다음에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숙박 쿠폰 또 음식점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과감한 어떤 그 제세 공과금 감면 등등등 내수를 풀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다 결국엔 정부의 재정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과 돈이 연관이 돼서 신속히 좀 집행이 됐으면 그래야 내수에 빨리 온기가 좀 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답답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제철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